안녕하세요, 국리지입니다. 네, 오늘은 벤브랩이 최근 내놓은 플래그십 모델인 H2D 프린터를 한 달간 사용해보고 나서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벤브랩이 X1C를 내놓으면서 3D 프린터 시장에 고속 3D 프린터의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나왔던 X1C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현역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뭔가 좀 개선된 제품을 기대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키고자 하여 새롭게 내놓은 제품이 H2D입니다. H2D의 이름이 탄생한 뒷이야기가 있는데요. 벤브랩의 테어 사장이 시장에 나와 있는 프린터를 보니까 알파벳이 몇 개 안 남았더랍니다. 크렐리티의 K1 시리즈, GD사의 Q1 시리즈, 에펠선의 S1, T1 시리즈 등 남아있는 알파벳 중에 보니까 H가 있어서 그걸 선택했다고 하고, 나중에서 하이브리드와 하이퍼 등의 의미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2D는 듀얼로지를 의미한다고 하고요. 사실 H2D는 소비자들이 벤브랩에 기대했던 정확히 그 프린터는 아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빌드 볼륨이 350x350 이상이길 원했고, 멀티컬러에서 필라멘트 똥을 덜 싸고 좀 더 빨리 출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랬던 그 프린터는 아니지만 H2D 나름의 장점과 다양한 출력이 가능성 있는 프린터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 한 달간 테스트하고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경험을 가감없이 공유드려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H2D 제품의 특장점과 단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리뷰에 사용된 제품은 벤브랩의 공식 리셀러인 프린트보드사로부터 제품만 제공받아 진행되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받은 제품은 H2D 콤보라고 해서 레이저 모듈은 빠진 제품입니다. H2D에 레이저와 커팅이 가능케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프린팅과 레이저를 50대 50 정도 주력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전용 레이저 커팅 각인기를 구입하는 게 낫다는 평입니다. 저도 레이저가 궁금은 한데 사용하게 된 제품이 레이저가 없는 구성 제품이기 때문에 오늘은 3D 프린터의 본연의 기능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특장점 첫 번째입니다. 당연히 듀얼 노즐이겠는데요. 저는 처음에 IDX 방식이 아닌 것에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서는 IDX야말로 가장 효율성 좋은 멀티컬러 프린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벤브랩은 IDX가 아닌 원헤드의 듀얼 노즐 시스템을 채용했을까요? 생각을 해보니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첫째는 IDX 방식은 X 이송축에 헤드가 두 개가 올라갑니다. Y축으로 움직일 때는 겐트리와 두 개의 헤드를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무게가 상당할 수밖에 없고, 고속 3D 프린터 시대의 관성과 속도, 가속도 면에서는 원헤드 방식이 보다 나았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원헤드가 IDX의 투헤드보다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빌드 볼륨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것이죠. 셋째로 구성이 단순합니다. IDX는 벨트나 풀리 등의 구성이 모두 2배로 많아지기 때문에 조립 및 향후 메인터넌스 등의 복잡도가 올라가는데 원헤드 방식이 그런 면에서는 유리하겠죠. 이런 듀얼 노즐 방식은 기존 벤브랩 프린터와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출력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일단 투컬러의 멀티컬러 프린팅에서는 똥을 싸지 않습니다. 오른쪽과 왼쪽 각각의 필라멘트를 삽입하면 필라 교체가 없이 출력 도중 노즐 교체만 하여 진행합니다. AMS를 사용하는 기존 원노즐 프린터들은 멀티컬러를 하려면 기존 필라멘트를 빼내고 또 다시 새 필라멘트를 넣고 노즐 안에 있던 잔존 필라멘트를 플러싱 시킨 다음에야 필라 교체가 되는데, 이때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2분가량이 됩니다. 20mm, 즉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높이의 멀티컬러 체인지가 있다 하면 무려 100번의 필라 체인지가 발생하는데 200분, 약 3시간 20분이 필라 교체에 쓰여집니다. 겨우 손가락 한 마디 높이 출력하는데 말이죠. 반면에 듀얼 노즐에서는 필라 교체는 없고 노즐 교체만 진행됩니다. 교체 시간을 재어보니 15초에서 20초 사이 필라멘트가 교체가 되는데 낭비되는 시간이 대략 7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플러싱하면서 똥으로 버리는 필라멘트를 제로로 만든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듀얼이 아닌 3색 이상의 출력에서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3색 이상에서도 모델에 따라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단순한 색상 구성을 생각해보자면 원노즐 방식에서는 매 레이어마다 필라멘트 체인지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H2D에서는 왼쪽 색상을 왼쪽 노즐에 할당하고 오른쪽 두 개의 색상은 오른쪽 노즐에 할당을 하게 되면 오른쪽 타워에서 색상이 바뀌는 단 한 차례만 필라멘트 체인지를 하면 됩니다. 물론 모델링이 이처럼 단순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벤브 스튜디오에서 필라 교체 횟수를 최소화하는 자동 배치 기능을 넣음으로써 기존보다 출력 시간 및 필라멘트 소모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 4색 컬러 출력에서는 자동 배치를 통해 원노즐보다 필라멘트 58g,
출력 시간 2시간 반 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듀얼 노즐 시스템의 장점은 이중 머티리얼 출력을 할 때 더 확실히 나타나는데요. 가장 손쉽게는 PLA, PETG 서포트입니다. PLA와 PETG 간의 접합력이 떨어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서포트와 출력물의 간격을 주지 않고 딱 붙어서 출력하게 되면 서포트 하단면이 깨끗하게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벤브랩에서 서포트 전용 필라멘트가 나오기도 하지만 필라멘트 가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큰맘 먹지 않고서는 사서 쓰기 어려웠거든요. 기존 원노즐 프린터에서는 PETG 서포트 이게 되긴 하는데 하나의 노즐을 사용하다 보니까 필라멘트를 계속 교체도 해야 하고 또 노즐 안에 남아있는 잔전 필라멘트도 완전히 빼내야 출력이 안정적인 것도 있고 해서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듀얼 노즐에서는 그런 걱정이 없이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PETG와 PLA와의 궁합을 봐야 하는데요. 제가 사용했던 PETG는 PLA와의 접합력이 너무 떨어져서 서포트 윗면에서 PLA 출력이 들뜨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PETG 서포트를 위해서는 적절한 접합력의 필라멘트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서포트 하단면은 확실히 깨끗하네요. 다음으로는 TPU와 같은 플렉서블 필라멘트 활용이 좋아집니다. TPU 출력 시에는 두 개 노즐 중 오른쪽 노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고정이고 왼쪽 노즐이 위로 5mm 또 아래로 5mm 이동을 하기 때문에 왼쪽에 플렉서블을 넣으면 노즐 위치 이동 시 안에서 접히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른쪽 노즐만 사용할 수 있게 슬라이서 락이 걸려 있다고 봅니다. TPU는 버퍼를 통하지 않고 별도의 경로를 통해 넣어줘야 하는데 저는 그냥 덮개를 열고 직결 연결에 출력을 해주었습니다. 첫째로는 인터라킹 구조를 이용한 출력이 가능합니다. TPU와 PLA와의 접합력이 낮기 때문에 그냥 출력해주게 되면 떨어져 버리는데 손가락 깍지 낀 것 같은 구조로 연결하면 출력물의 일부분만을 TPU 재질로 완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기존 원노즐 방식 프린터와 AMS 구성에서는 AMS 자체가 TPU 필라멘트 이송을 제대로 못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H2D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죠. 또한 TPU 출력 시 서포트를 PLA로 해서 깨끗한 서포트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발을 출력할 때 PLA 서포트를 이용해줬는데 서포트를 떼고 나서의 모습입니다. PV 활용한 출력도 가능합니다. 예전에 IDX 방식에서도 했던 출력인데 원노즐 AMS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H2D를 이용하면서 다시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투노즐 방식은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기존에 대표적으로 얼티메이커사의 S3, S5 시리즈에서 이미 투노즐 방식 프린터가 나왔었는데요. 이 투노즐 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두 개의 노즐의 상대적 위치를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노즐 옵셋 설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잘 안되면 멀티컬러 층이 틀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노즐을 교체하게 되면 꼭 해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기존 제품들은 수동으로 옵셋을 맞춰주거나 별도로 옵셋 캘리브레이션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맞춰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별도의 품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H2D는 이 과정을 모두 자동화했고 출력 직전 준비 단계에서 옵셋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진행하도록 만든 것이 투노즐 시스템의 불편함을 개선한 벤브랩의 혁신 포인트 중 하나라고 봅니다. 특장점 두 번째는 더 커진 빌드 볼륨입니다. 기존에 나온 벤브랩 프린터는 256x256x256mm로 출시 당시에는 데스크탑 프린터로서는 빌드 볼륨이 큰 편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크기에서 출력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걸 경험한 유저들이 좀 더 넓고 큰 사이즈의 베드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은 350mm 정도는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H2D는 그보다는 좀 작게 나왔습니다. 전체 맥스 볼륨은 350x320x325mm인데요. 저는 작년 11월에 H2D에 대한 유출 사진이 나왔을 때 이 빌드 볼륨 때문이더라도 이거 페이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유출과 똑같이 나오는 걸 보면서 좀 실망스럽긴 했습니다. 그런데 맥스 볼륨과는 달리 실제 볼륨은 이보다 더 줄어드는데요. 좌측 노즐을 사용하면 325x320x320, 오른쪽 노즐을 사용하면 325x320x325로 최소 두 축의 치수는 동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5mm 낮은 이유는 왼쪽 노즐 출력 시 노즐이 5mm 더 내려와서 출력되기 때문입니다. 두 개 노즐을 동시에 사용하는 출력에서는 이보다 작은 300x320x320이 됩니다. 맥스 볼륨인 X축 350을 다 쓰려고 하면 파츠를 둘로 나누어서 오른쪽 파츠는 오른쪽 노즐에 물린 필라멘트, 왼쪽 파츠는 왼쪽 노즐에 물린 필라멘트로 할당을 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번거로운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출력 상황에서는 300x320x320으로 보는 게 맞겠죠. 기대보다는 작은 빌드 볼륨이지만 확실히 X1이나 P1 혹은 A1 시리즈 출력에 비해 훨씬 큰 사이즈를 출력할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최소 볼륨으로 잡더라도 X1에 비해서 1.8배가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높이 310mm 신발을 출력하려면 기울여서 출력을 했어야 했는데 H2D는 그대로 세워서도 여유롭게 출력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장점 세 번째는 퀵스왑 방식의 노즐입니다. A1 시리즈의 노즐 교체 방식과 동일합니다.
히터와 서미스터가 노즐 자체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가 간편한 게 특징입니다. 모양이 A1 시리즈의 것과 비슷하긴 한데 A1 시리즈의 노즐과 호환은 되지 않습니다. 프린팅의 출력 성능을 알아보는 것 중에 MVS 테스트가 있습니다. 최대 볼유메트릭 스피드인데요. 제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필라멘트를 빨리 녹이느냐, 이것이 곧 얼마나 출력을 빠르게 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기도 합니다. 기존 X1 시리즈까지는 일반 PLL을 이용한 MVS가 25 큐빅/m/s 정도였습니다. H2D는 얼마나 될까 테스트를 해보니 일반 PLA에서 37 큐빅/m/s의 성능을 내주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값인데요. 이건 기본 노즐을 이용한 값입니다. 고속 필라멘트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요. 벤브랩은 하이플로우를 위한 HF 노즐을 별도로 출시해 판매하고 있는데 이보다 훨씬 더 빠르게 녹일 수 있다고 하니 어떨까 기대가 됩니다. 특장점 네 번째는 익스트루더 서버 모터입니다. 빠른 속도에서의 안정적인 토크와 정확한 위치 제어가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런 출력 성능의 차이는 잘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대신 앞선 MVS 테스트에서 압출량이 떨어지게 되면 기존 프린터에서는 압출 저하 상태에서 계속 출력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런데 H2D는 압출 저항이 올라가는 것을 감지한 순간 그대로 출력이 일시정지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압출 저항에 대한 측정이 서버 모터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허공에서 노즐이 움직이는 그런 불량은 없앨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신발 출력할 때 TPA로 인한 이슈에서인지 압출 저항으로 몇 차례 멈춘 적이 있는데 바로 재실행을 하니 멈춘 흔적 없이 깔끔하게 출력이 이어져 갔습니다. 특장점 다섯 번째는 VFA 측정 결과입니다. 출력 속도와 헤드가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 세로 줄무늬가 나타나는 이 불량 현상을 일컫는 말이 VFA인데요. 고속 출력에 해당하는 100에서 300mm/s 구간의 테스트 시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다른 프린터에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했을 때 곧바로 아 이게 VFA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었던 데 반해서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벤브랩의 테오 CEO가 일전에 해외 유튜버인 CNC 키친과의 인터뷰 중에서 하드웨어는 이미 7, 8개월 전에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와 최적화 작업하느라 출시가 지연됐다는 취지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툴 헤드를 움직이게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출력을 하게 만드는 것도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표면을 정말 부드럽고 깔끔하게 만드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무척 공감 가는 말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제조 철학과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VFA 결과를 내놓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스트 중에 출력 품질이 있어서 너무 실망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레퍼런스 출력으로 하는 50% 베이비 그루트의 얼굴이 참혹할 정도로 못 나온 것입니다. 처음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풋 쉐이핑을 위한 바이브레이션 캘리브레이션을 한번 진행해주고 나니 깔끔한 표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프린터 이동 작업 후에 캘리브레이션을 안 했었나 봅니다. 특장점 여섯 번째는 배드 레벨링입니다. 초기 캘리브레이션 시 모두 8x8 64포인트 레벨링을 진행합니다. 노즐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과 왼쪽 각각에 대해서 원시 종이짝 출력을 해보니 둘 다 완벽한 종이짝을 완성해 내었습니다. 레벨링 정밀도와 좌우측 노즐의 Z 옵셋 자동 측정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출력 시에는 전체를 레벨링하지 않고 출력물이 놓인 주변만 레벨링하는 어댑티브 배드 레벨링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레벨링 시간을 줄여주는 신박한 기술이네요. 특장점 일곱 번째는 여러 하드웨어 장치입니다. 기계적인 움직임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매력적인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출력 시 챔버 온도 설정에 따라 자동 개폐되는 에어 인렛입니다. 특히 PLA 출력 시 내부에 열이 모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 기존 프린터들은 챔버 문을 개방하고 출력하라거나 덮개를 제거하라거나 했어야 했는데 벤브랩은 자동으로 공기 흡입구가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챔버 내 환경 조성이 자동화되어집니다. 기존 X1과 P1 시리즈에 있던 필라멘트 커터 레버를 눌러주는 푸시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전면 왼쪽에 있었는데 이 푸시로 인해서 그 부분은 출력 제한 영역으로 256 x 256 빌드 전체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H2D에서는 이를 개선해서 출력 제한 영역 없이 모든 빌드를 쓸 수 있는 형태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커터 푸시가 헤드가 맨 뒤쪽 파킹 위치까지 갔을 때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모터를 따로 설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X축 겐트리가 뒤로 가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고 출력 시 베드로 겐트리가 이동하면 접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부 LED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존 X1 시리즈까지만 하더라도 내부 LED 불빛이 약하다고 느끼는 분이 많아서 라이저 만들면서 LED 모드 작업하는 분도 상당했는데 H2D는 그럴 필요 없을 정도로 좌우에 긴 LED바가 아주 밝게 챔버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일한 카메라일 텐데도 출력 모니터링 시의 비디오 이미지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 하단에 있는 프로그레스 바도 멋집니다. 프린터가 현재 아이들 상태인지 출력 준비 상태인지 혹은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불빛 색깔로 알기 쉽게 표현해주고 출력 중에는 전체 출력 시간 대비
현재 몇 프로나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기능은 앞으로 다른 프린터들에도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장점 8번째에는 액티브 챔버 히팅을 꼽았습니다. 고온 필라멘트 출력 시 챔버 환경이 중요한데요. 이때를 위해서 챔버 온도를 65도까지 올릴 수 있는 히터 장치가 내부에 있습니다. 일전에 크레얼티의 K2 플러스에 장착된 챔버 히팅 테스트를 해봤을 때 상온에서 60도까지 올리는데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챔버 내부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H2D도 30분 전후를 예상했었는데 상온에서 60도까지 17분으로 보다 빠르게 가열이 되었습니다. 이 온도에서 고온용 필라멘트의 PCCF 출력으로 고장난 마이크 스탠드의 어댑터 부분을 출력해서 수리해 줬습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잘 나오는 경험이었습니다. 특장점 9번째는 AMS 건조 기능입니다. AMS가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AMS2 프로라는 명칭으로 나왔는데요. 아마도 건조 기능이 추가되면서 프로라는 네이밍이 붙은 게 아닐까 추측합니다. 건조 기능 작동 테스트를 위해서 습기를 잘 먹는다고 하는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어 있었던 PA 나일론 필라멘트를 드라이 전에 출력해 보았습니다. 따닥따닥 하면서 에어 파핑 소리가 납니다. 필라멘트 내부에 흡습된 수분이 가열되어서 터져 나오는 소리인데요. 출력된 품질도 기포로 인해서 거칠거칠하고 강도도 약합니다.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AMS2 프로의 건조 기능을 가동시켰습니다. PA 필라멘트는 65도 12시간 건조 세팅이 됩니다. 건조 후 출력해본 결과 에어 파핑 소리도 없어지고 출력 결과물도 나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장점 10번째, 센서 장치입니다. H2D에는 엄청나게 많은 센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 도어 센서, 상단 덮개 센서, 필라멘트 감지 센서, 꼬인 감지 센서, 필라 노즐 뭉침 센서, 스파게티 감지 센서 등등 컴보 제품만 해도 30개 정도의 다양한 센서를 통해 자동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특장점 11번째, 타임랩스 영상입니다. 기존 P1과 X1 시리즈는 타임랩스 영상이 AVA 파일로 저장이 되어 영상에 사용하거나 할 때는 다운받아서 다시 MP4로 변환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H2D에서 만들어진 타임랩스 영상을 다운받아 보니 MP4더군요. 이 점이 영상을 만들고 하는 저에겐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과 장점 위주로 이야기해봤는데요. 뭐든지 그렇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단점 혹은 아쉬운 점, 그리고 앞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등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AMS가 한 대입니다. 처음 H2D가 듀얼 노즐 시스템이라는 게 유출되었을 때 과연 두 개의 노즐의 한 대의 AMS에서 필라멘트를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할지가 기술적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밴브라면 어떻게든 하겠지 생각이 들었고 정확히 맞진 않지만 그 당시 비슷한 느낌의 특허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가 되면서 기대를 하게 만들었는데요. 결론은 하나의 노즐에는 한 대의 AMS만 장착하는 방식으로 제품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남은 하나의 노즐에는 AMS가 아닌 수동 필라 거치를 해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 정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필라멘트는 수동으로 걸 수도 있죠. 하지만 가격이 350만 원이나 되는 프린터이고 완전 풀 자동화를 기대하면서 구입한 프린터에 노즐은 두 개인데 하나는 수동 공급을 해야 한다? 납득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필라멘트 수동 로딩, 언로딩 이런 것 없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딸깍 출력을 하려면 AMS를 추가로 한 대 더 구입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풀 자동화 장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57만원 정도가 추가된 400만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저장된 파일은 한쪽 노즐에 귀속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 출력할 때 왼쪽 노즐을 이용해 출력한다고 슬라이싱을 해서 출력 명령을 걸었다고 한다면 프린터에 저장된 이 파일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오른쪽 노즐로는 출력이 안 됩니다. 오른쪽 노즐에 원하는 색상의 필라멘트가 있어서 사용하려고 하면 필라 보빈을 그쪽 왼쪽으로 이동시켜줘야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건 아마도 노즐 간 옵셋이 있어서 오른쪽이나 왼쪽 끝쪽에서 출력이 되는 G코드 파일인 경우에는 노즐을 바꾸면 경계가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제약을 걸어놓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 출력 설정에 사용할 AMS 장치가 귀속된다는 점은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셋째, AMS2 프로의 건조 기능 사용입니다. 건조 기능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삽입 장착된 필라멘트를 다 빼줘야만 합니다. 특히 균일한 건조를 위해서 보빈을 회전시키는데 이때 필라멘트가 삽입되어 있으면 회전에 문제가 생겨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PLA 필라멘트의 경우는 변형이 시작되는 온도, 즉 연화 온도라고 하는 이 온도 근처에서 PLA가 AMS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
AMS의 기어에 눌려서 변형되어 버릴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좋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사용자들의 엄청난 원성을 듣고 벤브랩이 업데이트를 해줬는데 업데이트 후 회전 여부를 체크할 수 있게 해주고 필라멘트가 삽입된 상태에서도 건조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니 PLA의 경우는 여전히 필라멘트가 삽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건조 스타트 버튼이 비활성화가 됩니다. PETG 이상에서는 삽입 후 건조가 되지만 회전 체크를 해두어도 회전은 되지 않습니다. PLA의 경우 필라멘트 끝을 빼서 보빈에 고정시켜 놓은 채로 건조를 마치고 나면 출력을 위해 다시 AMS 도어를 열고 필라멘트를 삽입해 줘야만 합니다. 그때 외부의 습기가 다시 AMS 내부로 그대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번 AMS2 프로의 신기술이라고 했던 건조하면서 습기를 외부로 내보내는 기능이 유명무실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럴 거면 외부 건조기에서 건조한 다음에 AMS에 장착해 출력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싶습니다. 그리고 출력 중에는 건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외부 별도 건조기 사용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데요. 넷째, 노즐이 출력물을 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용하는 A2D만의 문제인지 보편적인 설계상 문제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전에 최고 높이 325mm의 에펠탑 출력을 걸었을 때 트러스 구조가 끊어진 부분이 여러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른 프린터 리뷰할 때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필라멘트의 층간 접합력이 낮은 애여서 그랬나? 하고 넘겼었는데 베이비 그루트 출력 시 자꾸만 팔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떨어지지 말라고 베드 안착제도 뿌리고 해도 계속 한 팔이 떨어집니다. 그때서야 이건 안착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베이비 그루트 출력 품질 이슈도 있고 해서 했을 때인데 인풋 쉐이핑 캘리브레이션 이후 출력 품질이 해결되고 나서 이것도 진동과 관련한 노즐 헤드의 움직임 이상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서 해결되었겠지 생각하면서 다시 에펠탑을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결과는 거의 같은 위치에서 트러스 구조가 무너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트러스 구조가 무너질 때 라이브 영상을 진행 중이어서 상황을 알 수가 있었는데 멀쩡한 트러스 구조를 노즐이 이동하면서 쳐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제트홉 기능은 0.4mm 세팅으로 되어 있고 그 위치에서의 G코드 분석에도 제트홉 기능은 정상이었습니다. X1 시리즈와의 출력 설정상의 차이는 이동속도 500mm/s에서 1000mm/s로 늘어났다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원인일까요? 얇은 막대기를 두고 이동속도 1000mm/s에서 충돌이 발생하는지를 테스트해 보았는데 충돌 재현에 실패했습니다. 베이비 그루트의 두 팔 간격으로도 해보았지만 재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원인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정한 조건이 만족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언제 또 문제가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센서 오작동 발생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최근 출력 중에 노즐 카메라 센서로 인한 것인지 필라멘트가 노즐을 덮고 있다는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출력이 자꾸만 멈추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육안으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출력 재개를 하면 출력에는 문제없이 진행이 되지만 멈춘 걸 다시 이어 출력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센서 감도를 조정해봐도 이유를 알 수가 없이 오류 메시지를 계속 뜨는데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이 되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가격입니다. 사실 350만원이라면 3년 전까지의 기준으로 하면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벤브랩이 고속의 높은 성능의 프린터를 거의 100만원대로 내놓게 되면서 3D 프린터 입문할 수 있는 문턱을 많이 낮춰놨습니다. 그게 기준이 되어서 70만원대, 80만원대 경쟁사 프린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갑자기 가격이 350만원이나 되다 보니 입문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가격이 되었습니다. 높은 가격은 일반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부담되는 가격이기에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여기까지 그간 한 달 동안 사용해보면서 테스트하고 느꼈던 H2D의 장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총평으로 정리하자면 하이엔드급의 고급 사용자를 위한 멋진 기능의 프린터라고 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전국의 메이커스페이스나 기관, 학교 등에서 350만원대의 다양한 프린터들을 여러 대 구입해서 깔아놓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벤브랩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 면에서 기관의 입장에서는 350만원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공간 구성을 위해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봅니다. 출력 속도 면에서는 기존 잡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퍼포먼스보다는 이종 머티리얼을 이용한 다양한 출력 응용을 통해서 좋은 서포트 하단 품질 그리고 플렉서블과 융합한 새로운 출력 결과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분에게 추천드릴 만하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며 구입은 현재 한국에서 KC 인증 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예약 구매 링크를 더보기란에 남겨놓겠으니 구입 희망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프린팅 생활 되시길 바라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이지였습니다.